안녕하세요. 저는 자식을 잃기도 하고 얻기도 했던 70대 초반 여자입니다. 저와 같은 삶을 누군가가 살게 된다면 아마 제정신으로 버티지 못할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저는 박복하고 불행한 인생사를 아주 오랜 시간 버텨왔거든요. 죽지 못해 살아왔다는 말이 맞겠죠. 저와 남편은 둘 다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시던 부모님 아래에서 태어났습니다. 시부모님께선 굉장히 보수적인 분들이셨어요. 남녀가 함께 겸상을 하는 건 상상을 할 수도 없는 일이었을 정도니 말 다 한 거죠. 애미야, 걸레질 이렇게 하면 어떡하니? 아유, 청소 하나 제대로 못해서야 저 반푼이를 어디다 쓰누? 죄송해요, 어머님. 저 나름대로 한다고 한 건데 어딜 건방지게 말대답이야. 시애미가 말하면 그냥 죄송합니다 하고 말 것을. 네 부모가 널 그렇게 가르쳤냐? 게다가 시모는 제게 시집살이를 참 모질게 시키셨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하지만 그 시절엔 다 그렇게 참고 사는 거라고 생각해 저는 그저 자식들만 바라보며 모진 시집살이를 견뎠죠. 그리고 제가 그 세월을 견디게 해준 데는 남편의 역할이 컸습니다. 고생했어. 많이 힘들지? 내가 정말 고맙고 미안해. 힘든 와중에 남편의 말 한마디는 제게 정말 큰 힘이 되었죠. 그렇게 세월이 흘렀고 시모는 노안으로 시름시름 앓다가 집에서 조용히 숨을 거두셨어요. 돌아가시기 하루 전 시모가 저를 부르시더니 제 손을 어루만지며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아가, 미안하다. 그동안 내가 너무 못되게 굴었지? 내가 내 시어머니한테 배운 게 그런 것밖에 없어서 그랬다. 며느리 대하는 법을 몰랐어. 그런데 죽을 때가 되니까 이제야 내가 틀렸다는 걸 알겠더구나. 정말 미안하다. 미안해. 처음으로 시모의 약한 말을 듣자 그동안의 서름이 뻥 터지더군요. 평생 그렇게 저를 고생시켜 놓고 이렇게 늙고 약해진 모습으로 제게 사과를 하다뇨. 두고두고 원망도 못하게끔 말입니다. 평소에 좀 그렇게 잘해주시지. 저한테 대체 왜 그러셨어요? 가실 때 되니까 이제야 저한테 미안하다뇨. 그러면 사세요. 오래 사셔가지고 건강하실 때 저한테 그런 말씀 해주세요, 어머님. 그렇게 시모가 돌아가신 후 얼마 되지 않아 시부가 제게 통장 하나를 내미셨습니다. 이게 뭐예요, 아버님? 애미야, 네 시애미가 마지막에 너한테 말한 본심이 그 사람 진심이었다. 말은 그렇게 했어도 너를 얼마나 아꼈는지 아니? 네 시애미가 표현할 줄을 몰랐어. 이거 받아라. 네 시애미가 남긴 거야. 이제 더 이상 시집살이 할 필요 없다. 이거 가지고 나가서 너희끼리 잘 살아. 아버님 아니에요. 그냥 저희랑 계속 같이 사세요. 제가 없으면 아버님 혼자서 진지는 어떻게 차려 드시려고요. 시모까지 돌아가신 마당에 늙은 시부를 어떻게 혼자 두고 떠날 수 있었겠어요. 하지만 당신은 혼자서도 잘 살아갈 수 있다는 말과 함께 시부는 귀엽고 좋아한 남편을 분가시키셨어요. 더 이상 고생하지 말라면서요. 그리고 시부께선 저희를 독립시킨 지 1년이 채 되지 않아 시모의 뒤를 따라가시고 말았죠. 결국 남편과 저는 지방 소도시로 독립을 해 결혼 생활에 제2막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농사일을 하지 않게 된 남편은 공장에 취직을 했고 저 또한 허드렛 일을 하며 가게의 보탬이 되려 노력했죠. 당시 저희에겐 아들과 딸이 각각 한 명씩 있었습니다. 집안 형편이 어려운데도 아이들은 굉장히 착했어요. 서로 간에 우애도 깊었고요. 장난감 하나 사달라고 보챈 적이 없는 아이들 덕에
저와 남편은 조금씩이나마 돈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제 우리 네 가족이 열심히 행복할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인생이라는 게 제 뜻대로 흘러가지 않더군요. 제 가족의 머리 위에 먹구름이 드리운 건 20살이 된 딸이 대학에 합격을 한 이후였습니다. 딸이 대학에 합격한 날, 우리 가족은 파티를 열었어요. 평소엔 비싸서 잘 사먹지도 못한 소고기를 잔뜩 사서 말이죠. 그리고 그날 우린 성인이 된 딸과 처음으로 술을 마시기도 했답니다. 자, 우리 딸, 아빠 술 한 잔 받아. 아빠, 나 술 못 먹어. 어허, 술은 어른한테 배우는 거야. 자, 아빠가 건배사 할게. 우리 딸 주영이 대학 입학한 거 축하하고 지금처럼만 우리 가족 항상 행복하자. 우리 딸의 앞날을 아빠가 응원하마. 이제 아빠가 위하여 하면 다들 위하여 하고 짠 하는 거다. 자, 우리 딸을 위하여. 위하여. 어찌나 행복한 날이었던지요. 처음 마셔본 술에 알딸딸해진 딸은 남편에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얼굴이 새빨개진 채로 말이에요. 아빠, 술맛 이거 너무 좋은데? 나 술이 체질인가 봐. 체질은? 지금도 혀가 반으로 꼬부러졌구만. 주영이 넌 나가서 술 많이 마시고 다니면 안 되겠다. 아닌데? 나 안 취했는데? 근데 왜 바닥이 기울어져 있지? 으아, 아빠, 쟤 취했다. 취한 딸은 결국 바닥에 누워서 잠이 들고 함께 술이 얼큰하게 취한 남편은 그런 딸을 비틀거리며 방에 눕혀놓고 아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신나게 소고기를 먹고 저는 그런 가족들을 보며 한박 웃음을 짓고 이렇게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가끔 그날 가족들의 모습이 꿈에 나오곤 할 정도로 말이죠. 이후 딸은 서울에서 기숙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딸에게 연락이 되지 않더군요. 항상 자기 전에 전화 남편에게 전화를 하던 다정한 아이였는데요. 그래서 걱정을 하던 와중에 딸의 기숙사 룸메이트였던 아이에게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리고 딸 친구의 말을 들은 전 그만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어머님, 지혜야. 안 그래도 주영이한테 연락이 안 돼서 너한테라도 연락해보려던 참이었는데 혹시 우리 주영이한테 무슨 일 있니? 어머님, 주영이가 주영이가 왜? 무슨 일인데 그래? 주영이가 어제 아르바이트 끝나고 집에 오다가 교통사고로 그만. 뭐? 우리 주영이가 어쨌다고? 딸의 친구는 제게 저희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줬던 겁니다. 황급히 전화를 끊은 저는 펑펑 울며 서울로 올라갈 채비를 했죠. 아이고, 여보. 얼른 준비해, 빨리. 우리 서울 가야 해. 갑자기 무슨 일인데 그래? 우리 주영이가 죽었대. 빨리. 뭐? 정말 무슨 정신으로 서울에 올라갔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반쯤 정신이 나간 채로 차를 달려 서울의 병원에 도착해 딸을 찾으니 병원에선 안치실로 우리를 안내해 주더군요. 주영아, 이게 무슨 일이니? 아이고, 내 딸.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왜 이런 곳에 누워 있어? 울부짖는 제 옆에서 남편은 망연자실한 얼굴로 바닥에 주저앉아 버리더라고요. 세상 누구보다도 딸을 사랑했던 사람이었으니 그 충격이 오죽했겠습니까? 이후 장례식장으로 조문을 왔던 딸 친구들에게 들은 딸의 이야기는 우리 가슴을 더 미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딸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어요.
딸이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생활비나 용돈을 넉넉하게 보내주었거든요. 부모님이 고생하시는 게 보기 안쓰럽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라도 돈을 모아놨다가 부모님께 드리고 싶다고요. 두 분 걱정하실까봐 비밀로 하고서 말이에요. 참 좋은 애였어요, 주영이. 딸의 통장에는 그동안 모았던 알바비가 그대로 모아져 있었습니다. 이 바보 같은 것이 힘들게 알바를 했으면 그냥 친구들처럼 자기 놀고 먹는 거에 쓸 것이지. 왜 이렇게 죽어서까지 부모 마음을 찢어지게 만든단 말입니까? 저는 딸아이를 그렇게 보내고 그 길로 집에 누워 식음을 전폐했습니다. 남편 또한 회사에 휴가를 내고 방 안에 틀어박혔어요. 먹어도 먹는 것 같지가 않았고 눈을 감아도 잠이 오지 않고 눈물만 하염없이 흘렸습니다. 집안 곳곳에 가득한 딸아이의 흔적 때문에 제대로 삶을 살아내기조차 힘이 들었죠. 그런 우리 부부를 그나마 다시 삶으로 이끌어내준 건 다름 아닌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아빠, 계속 이러면 주영이가 제대로 눈 못 감을 거야. 제발 기운 내. 밥도 좀 먹고. 이러다 엄마, 아빠 둘 다 정말 굶어 죽는다고. 나만 혼자 남겨두고 떠날 생각이야? 나도 주영이 보고 싶어. 그런데 어떡해. 힘들어도 버텨야지. 산 사람은 살아야지. 다 같이 굶어 죽는 게 주영이를 위한 길은 아니잖아. 그때 새삼 느껴지더군요. 마냥 어리게만 봤던 우리 아들이 언제 이렇게 의젓하게 컸는지 말입니다. 아직 어린 아들이 부모인 우리를 일으켜 세우려 노력하는 모습에 그제야 다시 정신이 들기 시작했죠. 이후 우린 다시 힘을 내서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를 다녀온 후 곧바로 대기업 생산직에 취업을 했고 남편과 저는 몇 년 후 어느 정도 모인 돈으로 백반집을 차렸죠. 아들은 28의 나이에 자기처럼 착하고 고운 여자를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떡두꺼비 같은 손주와 손녀 또한 우리에게 안겨주었죠. 그러다 등산을 하던 중 낙상을 하게 된 아들은 결혼한 지 4년 만에 뇌사 상태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정말이지 이젠 눈물도 나지 않았어요. 그냥 죽고 싶었죠. 하루 종일 멍만 때리며 내가 숨을 쉬고 있는 건지 아닌지도 느껴지지도 않았습니다. 딸을 먼저 보내고 아들까지 시체처럼 누워있으니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았죠. 반면 며느리는 현명하고 강단 있는 사람이었어요. 아직 갓난쟁이인 손주 손녀를 데리고 앞으로의 인생이 막막할 법도 하건만 그런 와중에도 며느리는 우리 아들의 생전 의지를 존중해 주었어요. 그이가 평소에 장기 기증에 관심이 많았어요. 특히 애들 낳고 나서는 생명에 대한 경각심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 아버님만 괜찮으시면 이 사람 유지대로 장기를 기증하면 안 될까요? 그러면 이 사람 조금은 마음 편히 떠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마지막인 만큼 그 사람 뜻 존중해주고 싶어요. 그래, 우리 아들이 남들 몸속에서나마 살아 숨 쉴 수 있다면 그렇게 하자꾸나. 그래, 내 아들은 그렇게 착한 애였지. 네가 나보다 낫다. 내 슬픔에만 잠겨있는 나보다 말이야. 먼저 이렇게 이야기해줘서 고맙다, 애미야. 그렇게 제 아들은 4명의 생명에게 새 생명을 안겨주고는 숭고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직 32의 젊은 나이예요. 저와 남편은 소리도 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울었어요. 그저 마음속으로 아들에게 작별 인사를 했을 뿐 그 어떤 말도 입 밖으로 나오지 않더군요. 이후 며느리는 아들의 장례를 모두 치른 후 손주와 손녀를 데리고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우리를 보면 아들 생각이 나서 너무 힘들다고요. 그 마음을 알기에 차마 잡을 수가 없었어요. 이후 며느리는 우리와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갔지만 한 번씩 전화로 서로 안부를 주고받기도 하고 명절이면 손주, 손녀를 데리고 놀러 오기도 하는 사이로 지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죽은 지 6년 후 며느리는 우리에게 마지막 연락을 해오더군요. 저 어머님, 저 재혼하게 됐어요. 애들도 친자식처럼 아껴주는 좋은 사람이에요.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들은 이미 죽어 과거에 머물러 있는데 며느리와 손주들은 계속해서 현재를 살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예전 딸이 죽었을 때 아들이 우리에게 했던 말처럼 산 사람은 살아야지요. 저는 며느리에게 그저 축하한다고 말을 해주었죠. 죄송해요, 어머님. 네가 뭐가 죄송하니? 그동안 혼자서 애들 키우느라 고생 많았다. 이제 너도 새 남편한테 기대어서 행복하게 살아. 이렇게 연락 줘서 고맙구나. 잘 살거라. 며느리는 마지막까지 참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잘못한 것도 없는데 뭐가 그렇게 미안했는지 며느리는 전화를 끊기 전까지 연신 울더군요. 저는 그런 며느리를 달래주며 전화를 끊었죠.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더 이상 명절에 찾아오지도 안부 전화를 하지도 않았어요. 새 시댁이 생겼으니 그게 맞는 거겠죠. 이게 인생인 걸 어쩌겠습니까? 아직도 손주 손녀가 보고 싶은 날엔 눈물을 짓곤 하지만 그 애들을 위해서도 앞으로 우리와는 만나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와 남편은 아들뿐만이 아닌 며느리와 손주 손녀마저도 가슴에 묻은 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후 남편은 가게도 나오지 않고 하루 종일 망연자실한 채 술만 마셔댔습니다. 저 또한 가게를 열고 닫긴 했지만 손님이 없는 시간이면 멍하니 테이블에 앉아 허공을 보며 한숨만 쉬어댔죠. 그렇게 아들이 죽은 지 8개월쯤 지났을 때였어요. 당시 저희 가게엔 20살짜리 여자애가 설거지 알바를 하고 있었죠. 처음 가게 밖에 붙여놓은 설거지 알바 구함이라는 문구를 보고 그 아이가 가게에 들어왔을 때 저는 고등학생인 줄 알았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얼굴이 앳돼 보였거든요. 고등학생이니? 아니요. 저 고등학교 졸업하고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어? 대학은 안 갔고? 아니요. 대학보단 지금은 빨리 돈 벌고 싶어서요. 그런데 그 아이의 얼굴이 보면 볼수록 죽은 제 딸과 너무 닮은 겁니다. 이목구비는 조금 달랐지만 단발머리의 체형과 뽀얀 피부색까지 전부 말이죠. 그리고 그 아이는 일도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일을 시키면 눈치 보면서 게으름 피우는 사람도 많은데 그 아이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설거지가 끝나면 시키지 않아도 주방에서 자기가 할 일을 먼저 찾아 하던 아이였죠. 뭐라도 하나 더 챙겨주고 싶을 만큼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아이가 제게 부탁을 하나 하는 겁니다. 사장님, 혹시 이거 반찬 좀 제가 싸가면 안 될까요? 어디 도시락 쌀 일 있니? 제 질문에 아이는 아무 말 못하고 우물쭈물 얼버무리더군요. 저는 그제야 아차 싶었어요. 식비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눈치 없이 아이를 민망하게 만든 것 같아서요. 그래, 그래. 싸가. 괜찮어. 제가 흔쾌히 허락하자 아이의 표정이 밝아지더군요. 그런데 아이가 반찬을 싸가는 일은 하루로 끝나지 않았어요. 아이는 제 허락을 받은 날부터 일하는 날이면 하루도 빠짐없이 반찬들을 싸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양이
아무리 봐도 혼자 먹을 양은 아니었어요. 일주일에 6일을 싸가는 거니 한 번 가져가서 여러 날 먹는 것도 아닐 테고요. 어차피 백반집이라 반찬이야 넉넉히 해두는 거라 괜찮았지만 도대체 무슨 사정인지 넌지시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아이가 반찬을 싸가기 시작한 지도 3주가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저는 확신했어요. 분명 저 애에게 무슨 일이 있나 보다 하고요. 돕고 싶었습니다. 저희 가게 일을 제 일처럼 열심히 해주기도 했고, 어려운 집안 형편을 걱정해 저와 남편 몰래 아르바이트를 하던 죽은 딸이 생각났거든요. 그래서 저는 마감을 모두 끝낸 후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 애의 뒤를 몰래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애가 도착한 곳을 보고 굉장한 충격을 받고 말았죠. 그 집은 요새도 이런 집이 있나 싶을 정도로 허름한 집이었어요. 입구 또한 그 아이를 따라가지 않았으면 찾기 힘들 정도로 좁고 외진 곳에 있었고요. 문이 살짝 열려 있어 열어보았더니 곰팡이 냄새가 훅 끼치더군요. 순간적으로 숨이 막힐 만큼 말이죠. 방 한 칸짜리의 집엔 화장실도 밖에 위치한 건지 보이지 않았고 주방도 따로 분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중간중간 비까지 샌 건지 벽지와 천장색이 누렇게 변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집 안엔 중학생쯤 되어 보이는 남자의 한 명과 중년의 여자 한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미수가 왜 이제 왔어? 엄마 너무 배고팠어. 어서 밥 좀 줘. 누나, 나도 너무 배고파. 오늘도 먹을 거 싸왔어? 미안해. 내가 많이 늦었지? 오늘 손님들이 늦게까지 안 일어나서 좀 늦었어. 금방 밥 차려줄게. 대화를 들어보니 알바생이 그 집의 소녀 가장인 것 같았어요.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제 고작 20살인 애가 집안의 가장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저는 심호흡을 하고 인기척을 내려 현관문을 두드렸어요. 저 실례합니다. 이미 집안에 들어와 있는 저를 보고 그 아이와 가족들은 화들짝 놀라더군요. 사장님, 여길 어쩐 일이세요? 미숙이의 놀란 말투에 저는 멋쩍은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아니, 그냥 우리 미숙이 어떻게 사나 궁금해서 와봤지. 아, 네. 그런데 미숙이는 이내 고개를 푹 숙이는 게 아니겠어요? 뭔가 꼭 잘못한 사람처럼 말이에요. 몰래 미숙이의 뒤를 밟는 잘못을 한 건 저인데 말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 옆에서 힘없이 벽에 기대 있던 여자가 몸을 일으켜 제게 인사를 했어요. 사장님이시라고? 안녕하세요. 저 미숙이 애미 되는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줌마. 미숙이의 동생 같아 보이는 남자애도 벌떡 일어나 제게 깍듯이 인사를 하더군요. 그런데 미숙이의 모치는 몸이 많이 좋지 않아 보였어요. 딱 봐도 새까매진 얼굴과 머리, 깡마른 몸과 생기 없는 눈빛이 그 사람의 건강 상태를 말해주었죠. 제가 몸이 많이 안 좋아서 일어나서 인사를 못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갑자기 연락도 없이 찾아온 건 저인데요. 제가 오히려 죄송합니다. 아니, 이렇게 몸이 안 좋으신데 왜 여태 병원에 안 계시고 여기 계세요? 치료를 받으셔야 하는 상태 같은데요. 그게... 제 물음에 미숙이 엄마는 그저 눈물만 뚝뚝 떨구더군요. 미숙이 엄마는 한참 그렇게 눈물을 흘리더니 이내 집안 사정에 대해 제게 이야기를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괜히 사장님 기분만 우울하게 만든 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원래 남편이 있었는데 무슨 사업을 한다고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새벽에 등치 큰 사람들이 집에 쳐들어오더니
집에 있는 물건들을 다 때려 부수면서 난리를 치고 가지 뭡니까? 알고 보니 남편이 겁도 없이 사업을 하다가 사채에 손을 댔던 모양이더라고요. 모치는 과거 이야기를 꺼내자마자 감정이 복받쳤던 건지 다시 눈물을 터뜨리더군요. 저는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는 미숙이의 모친에게 다가가 가방 속 휴지를 꺼내 건네주었죠. 감사합니다. 아무튼 남편의 사업은 계속해서 잘 풀리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러니 사채 빚은 당연히 하나도 갚지 못했겠죠. 사채꾼들은 몇 번이고 저희 집에 와서 물건들을 다 때려 부수더니 나중엔 결국 우리 가족이 살던 그 집을 빼앗아 갔어요. 우리 네 가족은 순식간에 길거리에 나앉게 된 거죠. 그럼 지금 남편 되시는 분은 어디 계신 건가요? 그게 3년 전에 결국 그 집 근처로 가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바보 같은 사람. 얼마나 힘들었으면 가족들을 놔두고 혼자 그렇게 가버렸을까요? 이후 그들은 몇 번의 달새 생활과 노숙 생활 끝에 이 집까지 흘러들어오게 됐다고 하더군요. 들어보니 사정이 너무나도 딱했어요. 제가 자식들을 잃었던 것과 반대로 미숙이는 아빠를 잃었던 겁니다. 게다가 원래도 좋지 않았던 제 몸이 그 고된 일을 겪고 나니 아예 힘들다고 비명을 지르더라고요. 그런데 돈이 없어 병원엔 가지도 못하고 이젠 치료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몸이 엉망인 상황까지 와버렸어요. 딸에게 너무 미안해서 제가 차마 고개를 들지도 못합니다. 그저 집에서 죽는 날만 기다리고 있다는 미숙이 모친의 말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이제야 미숙이가 왜 이렇게 일에 열심이었는지, 저렇게 착하고 성실한 애가 제 눈치를 보면서도 굳이 반찬들을 집에 싸간 건지 깨닫자 마음이 아려왔어요. 그 뒤엔 후회가 밀려들더군요. 진즉에 미숙이를 채근해서라도 사정을 자세히 물어보고 제가 도왔어야 했던 건데 말입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보니 시간이 벌써 11시를 훌쩍 넘겼더군요. 저는 우선 오늘은 집에 돌아가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그대로 발길이 떨어지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미숙이의 모친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미숙 어머님, 우선 시간이 늦었으니까 저는 이만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에 다시 올 테니 저랑 어디 좀 갈 채비 좀 하고 계세요. 아셨죠? 네? 어디를요? 내일 보시면 알 겁니다. 그 말을 마친 저는 정말로 그 집을 나와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으로 향하는 길에서도 어찌나 마음이 무겁던지요. 저는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그날 있었던 일을 모두 말해 주었습니다. 남편도 가끔 가게에 나왔던지라 미숙이가 누구인지는 알고 있었거든요. 남편도 심성이 착한 사람인지라 미숙이네 이야기를 듣고 참 가슴 아파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남편에게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우리 미숙이네 세 식구가 살 전셋집이라도 좀 구해줍시다. 사정이 너무 딱하지 않아요? 어차피 우리 다 늙어서 돈 쓸 데도 없고 재산 물려줄 자식도 없는데 자식벌 되는 미숙이라도 그렇게 도와주고 싶어요. 저희가 살고 있는 곳은 서울이나 다른 비싼 도시와는 다르게 비교적 집값이 저렴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전셋값이 그렇게 큰 부담이 될 정도는 아니었죠.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뭐 대단한 일을 하려고 했던 건 아니라는 겁니다. 남편은 별 고민도 하지 않고 좋다고 대답했습니다. 당시 남편은 사실 세상사에 큰 관심이 없었어요. 아들의 죽음 이후로 만사에 대한 의욕을 모두 놓아버렸을 때거든요. 그런 사람이 돈엔들 무슨 욕심이 있었겠습니까? 다음 날 우선 저는 약속대로
미숙이네 집으로 가 미숙이의 모친을 데리고 저희 지역에서 가장 큰 병원으로 갔습니다. 모친은 처음엔 한사코 거절하더군요. 자신은 이미 틀렸으니 자신에게 제 귀한 돈을 쓸 필요가 없다고요. 저는 그런 미숙이의 모친에게 일침을 가했습니다. 어머님, 자식들을 생각하셔야죠. 미숙이 아직 저 어린애가 제 엄마 한번 살려보겠다고 자존심 다 내려놓고 먹을 것까지 제게 부탁해서 싸다 날랐던 걸 보세요. 아버지도 허망하게 보냈는데 어머님이 돌아가시는 것마저 손 놓고 보고만 있게 될 애들은 무슨 잘못입니까? 그게 무슨 애들 가슴에 평생 상처 남길 짓이냐고요. 잔말 말고 저랑 갑시다 병원. 아셨죠? 제가 아이들을 들먹이자 미숙의 모친은 그제야 못 이긴 척 저를 따라 나서더군요. 하지만 어떻게든 미숙의 모친을 살리려던 제 마음과는 달리 의사의 말은 참담했습니다. 미숙이 모친의 말처럼 이미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몸이 많이 망가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요. 장기들이 이미 거의 다 제 기능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치료를 하더라도 살 날을 조금이나마 늘려보려는 노력일 뿐 아마 제 1년을 넘기지 못할 것 같다며 의사가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미숙의 모친은 이미 결과를 예상했다는 듯 덤덤한 표정으로 진료실을 나왔습니다. 오히려 당사자인 미숙의 모친보다 제 표정이 훨씬 더 어두워졌죠. 상심하실 필요 없습니다, 사장님. 그래도 이렇게 제 상태를 정확히 들으니 차라리 속이 후련하네요. 데려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도 우리 포기하지 맙시다. 우선 어머님, 제가 요양병원을 좀 알아볼게요. 비용은 제가 낼 테니 걱정하지 마시고요. 괜찮습니다. 생판남이 사장님께 그렇게 폐를 끼칠 순 없어요. 저도 괜찮습니다. 남편도 저도 더 이상 돈 쓸 것도 없고 이승에 미련도 없습니다. 저희 돈을 마냥 은행에 묻어두고 가는 것보다 이렇게 필요한 사람에게 쓰는 게 우리에게도 훨씬 가치가 있어요. 그러니 부담 갖지 말고 제 도움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결국 미숙의 모친은 제 제안을 거절했죠. 사장님, 저는 제 남은 생을 병원에서 마감하고 싶진 않아요. 남은 시간은 조금 힘들더라도 제 아이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렇게까지 말하는데 제가 뭐라고 계속 고집을 부리겠습니까? 저는 그런 미숙이 모친의 마음을 이해하기로 했죠. 그리고 그날 저는 남편에게 양해를 구했던 것처럼 미숙이네 가족이 살 전셋집을 구해 계약을 했어요. 그것도 저희 집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말이죠. 운이 좋게도 저와 남편이 살던 빌라에 공실이 나왔더군요. 저희 집은 3층이었는데 2층 집에 세입자가 나간 후로 아직 집이 나가지 않았던 상태였어요. 그래서 언제든 입주가 가능한 상태였죠. 잘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안 그래도 영 마음이 쓰여서 미숙이를 최대한 가까운 곳에서 지켜보고 싶었거든요. 저는 부동산을 통해 2층 집 주인에게 연락해 최대한 빠른 날짜를 정해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출근한 미숙이에게 이 사실을 알렸죠. 미숙아, 부담 갖지 말고 들으렴. 네? 어떤... 아니나 다를까 미숙이는 펄쩍 뛰며 손사래를 치더군요. 집이라뇨. 저는 못 받아요, 사장님. 이미 저희 엄마한테도 그렇게 큰 도움을 주셨는데 제가 무슨 염치로요. 제발 이러지 마세요. 그러고 싶다만 이미 계약을 한 걸 어쩌니. 이대로면 난 계약 기간 2년간 그 집을 그대로 공실로 놔두거나 아니면 계약금 다 날리고 계약을 해지해야 할 텐데 그럼 너무 아깝잖니. 그러니까 그냥 그 집에 들어와서 살아주렴. 아픈 네 어머니도 지금 사는 집보단
내가 구한 집이 계시기 더 편할 거야. 부탁이구나. 그래야 내 마음이 편할 것 같아. 3일 뒤 결국 미숙이네는 저희 아랫집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저와 남편 또한 이사를 도왔어요. 미숙이는 용달차를 부를 만한 큰 짐도 딱히 없더군요. 그래서 이사는 반나절 만에 아주 수월하게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사를 마친 우리 5사람은 바닥에 동그랗게 모여 앉아 짜장면을 시켜 먹었죠. 이후 저는 미숙이와 함께 출퇴근을 하며 가게를 열심히 꾸려나갔습니다. 미숙이는 전보다도 더 열심히 가게 일을 도와줬어요. 저는 그런 미숙이의 월급을 전보다 훨씬 많이 올려주었고요. 그러다 한 번씩 미숙이네 가족을 초대해 식사 대접을 하기도 했죠. 와, 닭볶음탕이다. 아줌마, 저 이거 짱 좋아해요. 아줌마가 미리 누나한테 강연이 좋아하는 거 뭔지 다 물어봤지. 와, 아줌마 진짜 최고. 쌍따봉. 쌍따봉? 그래, 이 아줌마 따봉 따봉 쌍따봉이다. 감사해요, 사장님. 우리 강연이가 이렇게 좋아하는 건 정말 오랜만에 보네요. 엄마인 제가 아픈 이후로는 요리다운 요리도 해주질 못해서요. 별 말씀을요. 우리도 매번 둘이서 조용하게만 먹다가 오랜만에 이렇게 집이 시끌벅적하니 참으로 좋네요. 죽은 딸과 닮은 미숙이와 시간을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자 무기력했던 남편도 많이 밝아졌어요. 남편은 그렇게 자주 마시던 술을 점차 줄여나가기 시작했고요. 자라나는 애들한테 술 냄새를 매번 풍겨서야 되겠냐면서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미숙이에게 물었습니다. 미숙아, 너도 언제까지 내 식당에서 이렇게 일을 하고만 있을 순 없잖니? 뭔가 하고 싶은 일이나 배우고 싶은 거 있어? 갑작스런 제 질문에 미숙이는 골똘히 고민하다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저 간호사가 되고 싶어요. 간호사? 네, 저희 엄마처럼 아픈 분들을 조금이라도 도울 수 있게요. 그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공부해서 대학교 간호과라도 들어가 보는 건 어떠니? 제가 그럴 수 있을까요? 저는 일하느라 공부를 손에서 놓은 지도 오래됐는데요. 간호사는 굉장히 똑똑해야 하는 직업이잖아요. 해보지도 않고 어떻게 하니? 일단 해보고 안 되면 그때 다른 길을 선택해도 되지 않겠어? 공부라는 건 일단 해두면 언제고 쓸모가 있는 거니까 말이야. 미숙이는 제 말에 수긍하는 것 같았어요. 그날 이후 미숙이는 문제집을 사다가 혼자 공부를 시작하더라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제 식당에서 일을 하고 새벽까지 혼자 공부를 하는 미숙이를 보니 예전 제 딸아이의 수험생 시절이 떠오르더군요. 그래서 저는 남편과 상의 후 미숙이를 불러다 놓고 이야기했습니다. 미숙아, 우리한테도 딱 너만한 딸이 있었다. 지금은 세상에 없지만 말이야. 그래서 널 보는 우리 마음이 부모의 마음과도 같구나. 그래서 말인데 아저씨가 다시 식당에 나와 함께 일을 하기로 했으니 너는 더 이상 나오지 않아도 된단다. 자, 여기 이거 받아라. 저는 미숙이에게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그 돈은 바로 죽은 딸아이가 알바를 하며 모아놨던 돈에 저희의 돈을 보태 넣은 예금 통장이었어요. 딸아이가 죽은 후로 차마 그 돈을 쓸 수가 없었거든요. 사장님, 이건 2천만 원이야. 넉넉하진 않겠지만 그거 가지고 재수학원에 등록해서 공부하는 데 쓰거라. 간호대 가고 싶다며 남은 돈은 너희 집 생활비로 쓰고 혹여 거절할 생각 마라. 그냥 주는 거 아니니까. 나중에 열심히 일해서 간호사 되면 그때 우리 한 번씩 용돈도 주고 같이 여행도 다니고 해.
그렇게 갚기로 하자꾸나. 우리도 자식이 없으니 너랑 강연이가 우리와 종종 만나준다면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을 거야. 알았지? 감사해요, 사장님. 미숙이는 울며 통장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날 아주 오랜만에 죽은 딸이 제 꿈에 나왔어요. 매번 딸이 죽던 순간을 보여주던 악몽과 다르게 딸은 아주 환하게 웃고 있더군요. 마치 가족끼리 파티를 하던 행복했던 그날처럼 말이에요. 그렇게 두 집안끼리 우애 좋은 시절을 보낸 지 9개월 만에 결국 미숙이의 모친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미숙이의 모친은 죽기 전 제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하더군요. 형님, 형님이라고 불러도 될까요? 형님, 감사합니다. 하늘에 가서도 이 은혜는 절대로 잊지 않을게요. 우리 자식들은 착해서 자기들 밥벌이는 자기들이 알아서 잘할 겁니다. 그래도 지금처럼 한 번씩만 제 애들이 잘 살고 있나 들여다만 봐주세요. 너무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게 된 아이들 아닙니까? 우리 아이들 꼭 좀 지켜봐 주세요. 부탁드려요. 알았네, 동생. 걱정하지 말게. 그 애들을 내 자식같이 생각하고 항상 돌본다고 약속함세. 그러니 아무 근심 없이 편히 가시게나. 그동안 고생 많았네. 참으로 고생 많았어. 그렇게 미숙이의 모친을 떠나보낸 저는 약속대로 아이들을 정말 친자식처럼 보살폈습니다. 남편도 물론 마찬가지였고요. 자식을 모두 떠나보낸 우리와 부모를 모두 이르게 떠나보낸 아이들. 그렇게 우리 넷은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갔습니다. 이후 미숙이는 기특하게도 정말 단번에 원하던 간호대로 합격을 했습니다. 그날 우리 넷은 소고기를 사다가 축하 파티를 열었어요. 마치 죽은 딸 주영이가 대학에 합격했던 날처럼 말이죠. 자, 미숙아, 이 아저씨 술 한 잔 받아. 네? 저 술은 잘 못 마셔요. 한 번도 마셔본 적 없는데. 22이 되도록 술 한 번 안 마셔보고 뭐 했어? 자, 받아. 술은 어른한테 배우는 거야. 그 모습을 보는데 갑자기 왈칵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지난날 죽은 딸과 남편이 했던 대화와 너무도 똑같아서 말이죠. 제가 눈물을 터뜨리자 남편도 제가 왜 우는지 이유를 알겠는지 자신도 뜨거운 눈물을 흘리더군요. 사장님, 아저씨, 왜 우세요? 아줌마, 울지 마세요. 저와 남편은 당황한 미숙이와 강연이에게 눈물을 훔치며 웃어 보였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행복해서 그래. 우리 미숙이가 장해서 우리 짠하자 여보. 건배사 당신이 해줘요. 그래, 우리 미숙이 앞날을 위하여. 위하여. 전날 술에 취했다는 핑계를 대며 얼마나 울고 또 강연이의 애교에 얼마나 웃었던지요. 그래도 오랜만에 정말 행복했습니다. 죽은 딸과 아들이 미치도록 그리운 날이었기도 했고요. 그렇게 미숙이는 서울로 대학을 가게 되어 기숙사 생활을 시작했고 마침 2년간의 전세 기간도 끝나가던 때라 저와 남편은 강연이를 저희 집에 들여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어차피 아이들이 살아있을 적 함께 살던 집이라 방이 2개나 남았었거든요. 잘 부탁드려요, 아줌마. 처음 저희 집으로 들어오던 날 강연이가 괜히 쭈뼛대며 제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강연아, 아줌마가 뭐야? 그럼 사장님? 사장님? 그럼 이모? 그래, 이모라고 불러라. 사실은 내심
강연이가 새엄마라고 부르길 바랐었어요. 하지만 아직 사춘기인 강연이에게는 나쁘끄러운 일인 것 같더군요. 결국 저는 우선 이모라는 명칭에 만족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매일 저녁 강연이의 교복을 다리는 일이 제 하루의 마지막 일과가 되었어요. 아이의 교복을 다리고 학교에 가기 전 아침을 차려주는 일이 어찌나 행복하던지요. 언젠간 강연이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이모, 꼭 제가 나중에 잘 돼서 이모랑 아저씨 지켜줄게요. 강연이 넌 꿈이 뭔데? 전 경찰이요. 경찰? 왜? 아버지가 깡패들한테 맞고 그랬잖아요. 그 뒤로 저는 나쁜 놈들이 몸서리치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놈들 다 잡아 쳐놓고 싶어서요. 그래서 경찰이에요. 그 말을 듣는데 마음이 어찌나 짠했는지 모릅니다. 어린애가 겪기엔 너무도 참혹한 일들을 보고 자랐을 강연이가 너무 안쓰러웠죠. 시간이 흘러 미숙이는 간호대를 졸업하고 국가고시에 합격해 자신이 다니던 대학의 대학병원에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강연이 또한 저희 집에 들어와 살기 시작한 지 13년 뒤 29의 나이에 드디어 경찰 시험에 합격을 했죠. 둘 다 자신들이 이루고 싶었던 꿈을 이루게 되었으니 곁에서 지켜본 부모 같은 입장으로서 정말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작년에 우리 미숙이가 아주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을 했어요. 미숙이의 두 번째 소원이 바로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거라고 했었는데 미숙이는 결국 두 개의 소원을 전부 이루게 된 거죠. 상견례 때 본 미숙이의 시부모 될 분들도 무척이나 좋은 분들이어서 저는 한결 마음을 놓았답니다. 결혼식 전날 미숙이가 우리 집에서 마지막 밤을 보내며 감사 인사를 하더군요. 이모, 아저씨, 혼주석에 앉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이모라니? 혼주석까지 내가 앉는데 아직도 이모라고 부를 거니? 미숙이는 제 말에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럼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당연하지. 내가 얼마나 그 말을 기다려왔는지 모른다. 아, 그럼 나한테도 아빠라고 불러야지. 나한텐 이모부도 아니고 매번 아저씨라고 해서 내가 얼마나 서운했는데. 강연아, 너 뭐하냐? 너도 이젠 엄마 아빠라고 불러봐. 남편은 옆에서 자기도 아빠라고 불러달라며 난리를 쳤고 강연이는 나쁘그런 소리를 한다며 궁시렁대더니 이내 아주 새빨개진 얼굴을 하고 모기만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더군요. 감사해요, 엄마, 아버지. 다 커서 경찰식이나 된 녀석이 얼마나 귀엽던지요. 그 모습을 본 우리는 모두 웃음을 터뜨렸답니다. 그리고 미숙이는 우리에게 통장 하나를 내밀었어요. 엄마, 아빠, 이거 받아주세요. 이게 뭐니? 통장에는 글쎄 2천만 원이라는 커다란 액수가 찍혀 있지 않겠어요? 예전에 저한테 빌려주셨던 돈 이제라도 갚고 싶어요. 제가 일하면서 차곡차곡 모은 돈이에요. 물론 갚으라고 주신 돈이 아닌 건 잘 알아요. 그래도 두 분께 받은 은혜 이렇게라도 갚아야 제가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받아주세요. 아셨죠? 정말 미숙의 깊은 속은 알아줘야 한다니까요. 우리가 선뜻 받지 않을 걸 알고 미리 선수를 치더라고요. 저와 남편은 그런 미숙의 마음을 알기에 고맙게 그 돈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돈은 이대로 잘 묵혀놨다가 나중에 생길 손주와 손녀에게 쓰자고 남편과 합의했어요. 어차피 돌려준다고 해도 미숙이는 받지 않을 테니까요. 그렇게 미숙이는 지금 행복한 신혼생활을 보내고 있고 강연이는 얼마 전 생긴 여자친구와 연애를 하느라
요즘 아주 신나는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참 청춘이죠? 그리고 저와 남편은 조만간 백반집을 처분할 예정이에요. 이제 나이가 들어 힘이 들기도 하고 더 늙기 전에 남편과 가끔씩이나마 이곳저곳 놀러 다니며 여생을 보내고 싶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아이들이 손주를 낳았을 때 우리가 대신 봐주기도 수월할 거고요. 이제 저희 집 명절은 더 이상 조용하고 쓸쓸하지 않습니다. 올해 명절 전날엔 미숙이가 없었지만 강연이와 셋이 함께 즐겁게 음식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명절 당일 오후엔 미숙이와 새 가족이 된 미숙의 남편이 집으로 와 다섯이서 즐거운 저녁 시간을 보냈고요. 여기까지가 저와 남편의 힘들었던 삶과 우리의 4명의 자식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항상 제 인생은 불행으로 점철되어 있다고 생각했는데 살아보니 마냥 나쁠 수도 마냥 좋을 수도 없는 게 인생이더라고요. 혹시 제 사연을 듣고 계신 분들 중 지금 현재가 너무 힘들고 괴로운 분들이 있다면 제 사연을 들으시고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언젠간 다시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저처럼요. 그럼 여기까지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